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Q&A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서 모두 7번의 표결 그리고 7번의 부결 모두 부결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징계 사유 중 핵심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판사 문건 의혹이죠.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판사들은 중립을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서로 갈등을 벌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인 판사들이 사법부 소속인 판사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징계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판사 뒷조사 문건과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을 표명했을 때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정치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우리는 중립을 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김태현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감찰위원회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 이은 법관 대표회의 결과였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어떤 뭐 결과가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윤 총장이 뭐 잘못했다. 예. 뭐 판사 사찰에 우리는 분노한다. 뭐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해서 뭐 징계위원회에서 뭐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 어차피 무슨 판사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판사들이 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야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건 정말 불법 사찰이니까 당신은 해임.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됐을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어제는 지금 뭐 18명의 판사들이 이거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수정안 7개까지 시도하면서 뭔가 집단 성명 같은 걸 좀 발표하려고 했는데 의도는 가졌는데 다 부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한테 크게 이제 손해날 건 없는 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저께 그걸 보면서 이게 아마 법관 대표의 안건으로 채택이야 뭐 정족수 뭐 이제 9명 넘어서 18명이 찬성했으니까 안건 채택 됐겠지만 이게 법관 대표의 대표 성명처럼 해가지고 이게 정말 판사 불법 사찰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게 채택되기는 애초부터 쉽지 않았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이제 검찰 내부 통신만에 보면은 이프로스라고 하고 법원 내부 통신만 코트넷이라고 하는데 이 문건이 처음 탁 터졌을 때 코트넷이 조용했습니다. 네. 만약에 코트넷에서 일선 판사들의 평판사 중심으로서 검찰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 재판부 불법 사찰이니까 이건 우리가 결연히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해야 됐습니다라는 것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면 예. 그럼 어제 분명히 이게 채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코트넷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몇 번 한 두세 분 정도의 부장판사 두 사람 정도가 문제를 제기했을 뿐 그냥 코트넷에서 들불처럼 이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는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애초부터 대다수의 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제기한 건 아니었다.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흐름이라면 어제 법관 대표에 와가지고 이게 채택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였죠. 근데 왜 그렇게 그 18분은 이거를 그냥 안건으로 채택해서 7번의 수정안까지 지금 올리면서 채택하고 싶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판사들은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는 법관들이 그 어느 쪽 의견을 선택했더라도 이 모레 있을 징계위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징계라고 하는 절차가 징계 사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징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얻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행정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명분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를 강행한다고 하는 여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징계위원회에서 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게 이른바 판사 뒷조사 문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징계 사유가 될 만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명분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징계위원회가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뭔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저는 판사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했다는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은 이번 판사회의 결과가
뭐 면죄부를 준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안건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는 사실 자체 그리고 전국 법관 중에서 120명이 모여서 안건으로 일단 채택했다는 거 한 것은 판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판사들 사이에서 뭐 정치적 중립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일반적인 검사들의 어떤 의견 표명하고 판사들이 생각하는 의견 표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판사들은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법관 대표회의에 그 안건을 올린 18번. 근데 안건 채택된 게 120명 중에서 9명 이상 찬성하면 안건 채택되는 거거든요. 예. 그 18명이 찬성해서 안건이 채택된 거고, 결국 그 7차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 냈던 것도 그 18명입니다. 근데 그 18분의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면 판사 대표회의의 결과가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줄 거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윤 총장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된 거죠. 어쨌든. 자, 이 문건이 문제 있다라는 건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찰한 것으로 알려진 그 문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결연히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건 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윤 총장한테 불리할 건 없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 여론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보고 했었던 법무부 측은 좀 타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 총장 징계위원회까지 한 46시간 정도 남았군요. 이제 계속 시간이 윤총 징계위원회로 향하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윤 총장 측이 지난주에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징계위원회 이틀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좀 결과가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쉬워 보이진 않죠. 왜냐면은 물론 헌법소원이란 거 오래 걸리는 거니까 윤 총장 측은 일단 가처분을 먼저 한 거예요. 예. 근데 막 가처분이 지금 목요일이 이제 징계위원회니까 오늘 내일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효력 중지 이라면 윤 총장 측은 뭐 굉장히 좋은 건데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 그동안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흐름들 이런 거 보면 꼭 이게 뭐 효력 정지가 나온다 안 온다 떠나서 시기상 목요일 전인 오늘이나 내일 결과가 나오기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다만 윤 총장 측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징계위원회 결과에서 윤 총장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 그다음 행정소송으로 길게 가져갈 거다. 그렇다면 그 가처분이 징계위원회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라도 나오면 그러면 원총적으로 징계위 구성이 무효가 되니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네.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고요. 또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2차례 연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모레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이 방어권을 위해서 좀 얻어야 되는 각종 정보들, 감찰 기록이라든지 등등의 정보들을 누락하거나 주지 않고 있는 법무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징계 대상자가 무슨 자료든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징계 사유를 공개하고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징계 대상자한테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감찰 기록 다 달라. 그리고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최종적으로 결제한 결제 문건까지 다 달라. 예. 그리고 징계위원이 누가 들어가는지도 다 공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징계하는 절차가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예,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제 기저에 깔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 대상자가 나와 관련돼 있는 징계 조사 기록까지 모두 다 들춰볼 수 있다고 하면 뭐 방어권은 보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징계돼야 할 어떤 사유를 얘기한 사람을 가서 회유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실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징계위원 명단 미리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검사도 현직 검사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주변 동료 검사들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예. 그 검사한테 대해서 그만둬라 뭐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건 서로의 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걸 받아들여줘야 된다. 네네.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 네. 일방의 주장이 있는 거고 다른 쪽의 주장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예. 네. 일단 지금 윤 총장 측이 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수능이 끝나가지고 수시 곧 있을 텐데 수시 보는 학생들이 학교에 면접 교수 위원들을 빨리 명단을 공개해라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 다를 바 없어서 워낙 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동료 검사들이 압력과 압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네, 앞서서 뭐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도 이 명단 공개 등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윤 총장 측이 명단을 좀 공개해달라는 이유는 뭐 특정인에 대해서 좀 기피 신청을 하려고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일각에서 보면 지금 뭐 법무부에서 위촉하는 장관 위촉하는 검사 2명이 지금 누가 들어갈 거냐.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면 지금 뭐 심재철 검찰국장하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뭐 셋 중에 둘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을 지금 징계하는데 평검사 들어가긴 좀 그렇고 검사장급에서 생각해봤을 때 추장관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저 셋 중에 하나 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박은정 감찰단장관의 남편입니다.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검사 사건과 좀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심재철 검찰국장도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재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피 신청할 거로 보이고 뭐 미리 공개 안 해주면 당일이라도 가서 기피 신청하면 되겠죠. 뭐 어쨌든 그럴 건데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 들어온다고 보면. 근데 저는 굳이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굳이 알리지 않을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사생활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보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중요 사건 재판 걸리면요, 재판장이 누구냐, 주심이 누구냐, 연수원 몇 개, 학교는 어디 나가고 예전에 무슨 재판, 사진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징계위원 공개하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생활에 전 침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비밀스럽게 하는 거 있고 공개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징계는 대외적인 재판이 아니라 내부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뭐 밀행주의를 강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으나 지금 이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거의 형사재판 정도의 절차적 권리를 사실은 피징계 대상자한테 보장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신문도 하게 해준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형사재판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 절차에 대한 뭐 정당성에 관한 문제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검사들 징계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때 징계위원들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절차들을 밟았습니까? 징계 절차 똑같이 지금까지 밟았는지 좀 의문이고요.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절차적 중대성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검찰 수사할 때 이렇게 수사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수사할 때는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했습니까? 왜 남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가혹하게 들이대고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올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첫 사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있던 뒤로 국회는 지금 더 큰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갈등인지 두 번째 Q&A 키워드 열어보시죠.